시험에 나오는 법령만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소방기본법 그 첫 번째 파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총칙부터 소방장비까지인데요. 단순히 조문은 읽는 걸 넘어서요. 실제 시험에서 어떤 단어를 바꿔서 함정을 만드는지, 또 헷갈리는 개념들은 어떻게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소방기본법 전반부는 끝낸다는 목표로 바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소방기본법은 모든 소방 관련 법규의 뭐랄까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매 시험마다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아, 정말 그 정도로요? 네, 특히 단어 하나를 교묘하게 바꾸는 유형의 문제에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첫걸음으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제1조 목적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입니다. 법을 보니까 크게 4단계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둘째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루려는 세 번째 목표가 바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4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여기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공공의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 단어요? 네, 출제위원들이 이걸 꼭 공공의 안전으로 바꿔서 오답 선택지를 만듭니다. 안전은 그냥 사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안녕은 사회 질서와 평온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넓고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소방활동이 단순히 사고를 막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평온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이 안전보다 큰 개념이라는 점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법이 적용되는 대상, 즉 소방 대상물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법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죠. 소방대작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거의 모든 걸 포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결정적인 함정 포인트가 선박에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로 한정하고 있어요. 아, 항구에 메어든 선박이요? 네, 즉 넓은 바다를 항해 중인 선박은 해양법 같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거 정말 단골 오답입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 2. 건축물 3. 항해 중인 선박 4. 항구에 메어둔 선박. 정답은 바로 3번이죠. 방금 강조했듯이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항구에 정박 중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개념만 알면 1초 컷 문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소방 대상물이 있는 공간과 관련된 사람의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 지역과 관계인의 정의인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그럼요.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에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화재 예방이나 진압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옆 건물, 뒷선까지도 관계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딱 세 부류입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세 명을 앞글자만 따서 소관점으로 암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아, 소관점. 소유자는 건물주, 관리자는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소장, 그리고 점유자는 그곳에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세입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바로 2번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2.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3. 소방대상물의 점유자 4. 소방대상물의 감리자. 정답은 4번입니다. 관계인은 소관점, 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3명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는 관계인이 아니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세 가지 범주를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는 누구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방대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조직인데요. 구성원도 딱 세 그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방 공무원. 둘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소방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인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아, 딱 이 세 그룹만이 법적인 소방대의 구성원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로 바로 확인해보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원, 4. 경찰공무원. 정답은 4번. 경찰 공무원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지만 법적인 소방대의 구성원은 아니죠. 그리고 일부 대형 건물에 있는 자체 소방대원 역시 법적 소방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각종 기관의 설치나 계획 수립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그 근거법령이 대통령령인지 행정안전부령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짝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국가의 큰 틀, 중요한 조직을 만드는 건 더 상위의 범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두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관 설치는 대통령령? 네, 반면에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데요. 24시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을 지령하는 119 종합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아하, 조직의 설치는 대통령령, 상황실 운영은 행안부령.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도 조례 2. 행정안전부령 3. 대통령령 4. 국무총리령. 정답은 3번 대통령령입니다. 방금 정리했듯이 소방기관이라는 조직의 설치는 대통령령, 119 상황실의 운영은 행정안전부령. 이 둘을 섞어서 오답을 만드니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군요.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 이름은 비슷한데 설립 주체와 근거법령이 완전히 달라서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방금 전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쉽습니다. 소방의 역사와 유무를 전시하는 소방박물관은 단 하나뿐인 국가적 시설입니다. 국가시설. 그렇죠. 따라서 설립 운영의 주체는 국가소방조직의 수장인 소방청장이 되고 근거법령은 행정안전부령이 됩니다. 반면에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소방체험관은 각 지역, 즉 시도마다 설립할 수 있는 지방시설이거든요. 지방시설. 네. 따라서 주체는 시도지사가 되고 근거법령도 그 지역의 법규인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죠. 박물관은 국가단위, 즉 청장 행안부령. 체험관은 지방단위, 시도지사 조례.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바로 문제로 암기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시도조례 4. 소방청 훈령. 정답은 2번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립, 운영하죠. 만약 문제가 소방체험관이었다면 정답은 3번 시도조례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은 종합계획 수립과 소방의 날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가 소방 업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에 수립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숫자는 바로 수립주기인데요.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5년이요? 네, 3년, 10년 이렇게 다른 숫자랑 헷갈리게 나오니까 종합계획 5년 이렇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날짜인 11월 9일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문제로 숫자를 확실히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정답은 4번 5년입니다.
국가의 중장기 계획은 보통 5년 단위가 많다는 점을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권한과 법령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소방력의 기준과 국고보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소방력이라는 건 소방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는 몇 대, 인력은 몇 명을 배치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준이죠. 따라서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실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그렇죠. 반면에 국가가 시도에 소방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는 돈 문제, 즉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더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보조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방력의 세부 기준은 행안부령, 돈과 관련된 국고보조 기준은 대통령령,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시도조례 4. 기획재정부령. 정답은 2번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선택지 1번 대통령령, 즉 국고보조 기준과 헷갈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문제죠. 소방력의 구체적인 기준 자체는 행정안전부령이라는 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화재 진압에 없어서는 안 될 소방 용수 시설입니다. 누가 설치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죠.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자는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한 소방 용수시설의 종류는 딱 3가지예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소화전, 그리고 높은 탑 형태의 급수탑, 땅속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이 3가지 외의 것은 소방 용수시설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 용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화전 2. 급수탑 3. 저수조 4. 비상방송설비.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 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3가지뿐입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설비의 일종이지 물을 공급하는 용수시설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어서 소방 용수시설과 짝을 이루는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의 설치 기준은 어떤 법령으로 정할까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같은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초기에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소화전 같은 용수시설에 호스를 연결해 놓은 형태죠.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앞서 배운 소방 용수시설과 이 비상소화장치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모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둘 다 행정안전부령이군요. 맞습니다.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행안부령, 이렇게 암기하면 효율적이죠.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소방 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소방청장 고시 4. 시도조례. 정답은 2번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세부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번은 협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웃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돕는 것을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고 하던데 이때 파견된 소방대원은 누구의 지휘를 따라야 할까요? 원래 소속 서장의 지휘일까요? 아니면 현장 서장의 지휘일까요?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지휘체계의 일원화입니다. 지휘체계의 일원화. 네, 여러 지휘관이 각자 명령을 내리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따라서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즉, 내 원래 소속이 어디든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기출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누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가? 1. 파견을 보낸 소방서장 2. 시도지사 3.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은 3번입니다.
현장 지휘의 통일성 원칙을 생각하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청한 곳에 지휘를 받습니다. 소방대의 활동은 크게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두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핵심 기준은 긴급성과 위험성입니다.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구급처럼 촌각을 다투고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은 소방활동이고요. 반면에 벌집 제거, 문 개방, 고드름 제거, 동물 포획 등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활동들은 생활안전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긴급성이 기준이군요. 문제로 두 활동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붕괴 우려가 있는 고두름 제거 2. 화재 진압 3.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4. 응급환자 이송. 정답은 1번입니다. 2, 3, 4번은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소방활동이죠. 1번 고드름 제거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비긴급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요? 네, 교육훈련은 소방조직의 지휘관이 실시합니다. 따라서 권한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파놓는 함정이 바로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네, 시도지사는 소방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지지만 소방대원들을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지휘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실시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권한자가 아닌 사람은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시도지사. 정답은 4번 시도지사입니다. 법령상 교육훈련 실시권자는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즉 결격 사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 조항을 꼼꼼히 봐야 풀 수 있겠네요. 여러 결격 사유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특히 기간과 관련된 조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기서 핵심 숫자는 바로 2년입니다. 이걸 3년이나 5년으로 바꿔서 오답을 만듭니다. 2년.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죠. 13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정답은 4번입니다. 결격 사유는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인데 문제에서는 3년이 지났다고 했죠. 2년이라는 기간을 넘겼네요. 그렇죠. 2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무사히 넘겼으니까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해소되어서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의 신고 유무와 과태료 기정이네요. 네, 시장이나 공장 밀집 지역처럼 불이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면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출동을 막기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죠. 만약 신고 없이 이런 행위를 해서 소방차를 출동하게 만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을 정확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 문제입니다. 14번입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을 때의 과태료는 1. 10만 원 이하 2. 20만 원 이하 3. 100만 원 이하 4. 200만 원 이하. 정답은 2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5인 출동을 유발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법규의 과태료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소방기본법 첫 번째 파트의 핵심 이론과 기출문제 14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용어의 성의부터 각 기관의 권한, 그리고 암기해야 할 숫자들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뤘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복습하실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권한과 책임의 크기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요? 네. 국가적이고 중요한 사안,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대통령령이 근거가 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됩니다. 또 국가 단위의 시설은 소방청장이, 지방 단위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시기죠. 아, 그런 큰 틀을 잡고 접근하면 암기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네요. 그럼요. 그런 큰 틀을 잡아놓고 세부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법규 과목이 훨씬 입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법은 결국 가장 합리적인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다음에 학습하실 다른 법규에도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